안녕하세요. 네, 11월 기초 강의 개강입니다. 네, 기초 강의는 일단은 14회 7주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되고, 그리고 이제 강의 계획서에도 나와 있지만, 일단 초반에는 논리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그래도 이제 한 4주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3주? 3주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해요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리트 추리논증 문제를 소재별로 구분을 했을 때 법학, 인문학, 사회과학, 그다음 사회, 그다음 과학 이렇게 좀 나뉘어 있기 때문에 4주차, 5주차, 6주차, 7주차에 이제 일주일씩 이렇게 시간을 좀 투자해 가지고 그때 이제 그 법학, 인문학, 사회, 과학에 대한 옛날 기출 문제들 위주로 풀 거예요. 우리가 7월, 8월, 9월, 10월에 좀 최근 문제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2010년, 2009년부터 아니면 실험 평가부터 해가지고 옛날 문제들에서도 좀 의미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또 이게 소재별로 좀 접근에 대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. 제시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, 선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, 그리고 뭐 기초 강의라고 무조건 쉬운 문제들만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문제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처리할지 이제 뒤쪽에선 그렇게 좀 정리를 합니다. 그리고 초반에는 우리가 이제 오늘도 뭐 자료 이름이 논리학 이렇게 써 있긴 한데 논리학과 관련된 이야기들로 좀 정리를 시작해 보려고 하고 그동안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개별 문제들을 풀면서 그 문제에서 그냥 필요한 어떤 논리 이론들 또는 배경 지식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다면 한 번 정도는 이제 어떤 논리학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를 정리하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초반에는 이제 이론 위주로 좀 하고 이론만 갖다가 또 우리가 와닿진 않으니까 그럼 그동안 이제 나왔던 문제들이랑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또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처음 3주 정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뭐 아까 수업 촬영 전에도 잠깐 짧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논리학 파트를 지금 기초 강의하는 이유는 그 뒤에 또 따로 할 시간이 크게 있지도 않지만 이게 논리 게임을 잘 푸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뭐 화요일 날도 강화 특강을 하긴 했지만 강화 약화 무관을 잘 잡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특히나 이제 이런 논리학 파트를 공부를 하면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게, 그러면 이런 문장이나 뭐 논리 문장들이 나왔을 때 무조건 기호화를 해야 되나?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. 오히려 순수한 논리 게임인 경우에 또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기호화를 하면서 문제를 풀고 뭐 가끔씩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기도 하지만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그냥 해석 자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기는 해요. 그래서 오늘 뭐 쉬운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. 또 어려운 이야기도 있고. 그래서 논리학 같은 거를 이제 살면서 최근에 특히나 한 번도 정리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은 그냥 이 기회에 아는 부분 모르는 부분 구분하면서 정리를 좀 이론적으로 해보시면 좋겠고 또 이제 뭐 수업이나 특히 학교에서 뭐 논리학 이런 수업들을 한번 들었던 분들은 익숙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서 좀 한 번 정도 정리하는 게 내년 시험을 대비해서 그래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인제 우리가 자료들을 좀 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. 다 쓰진 않았어요 일부러. 너무 힘들어 가지고 다 쓰진 않았고 인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좀 그냥 듣고 이해할 거는 들으시면 되고 아니면 좀 '이런 것들은 좀 적으면 되겠다.' 하는 것들은 좀 정리하면서 이렇게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게 되고 일단은 뭐 이게 인제 뭐 명제 논리와 수로 논리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처음에 인제 크게 네 파트로 오늘 물론 자료가 다 나간 건 아니지만 크게 네 파트로 나눠서 이론적인 설명을 할 거예요.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명제 논리와 뭐 수로 논리라고 해 가지고 논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인제 이런저런 사례들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해 드릴 것이고 두 번째로 인제 결국 논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. 논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제 세 번째로 논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논증의 강화 역할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이렇게 순서대로 이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나중에 얘들을 좀 묶어 버리면 한 번에 좀 정리가 되긴 할 거예요. 자 먼저 첫 번째로 인제 뭐 명제 논리와 수로 논리 뭐 이렇게 나와 있죠. 그러면서 인제 뭐 명제라고 인제 처음에 그 괄호를 쳐 놓긴 했는데 일단 이 명제 같은 경우는 가볍게 좀 이렇게 이야기합시다. 거기에 제가 뭐 일상어 그다음 명제 이렇게 써 놓긴 했는데 그냥 일상어라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문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뭐 "이 차는 파란색이다." 뭐 "이 장미는 붉은색이다."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냥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들을 일상어라고 인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럼 일상어랑 명제가 뭐가 다르냐? 물론 시험 때 이런 걸 물어보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제는 일상어랑 다른 게 아니라 일상어 중에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에서 참이나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을 보통 명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왜냐하면 가끔씩 문장 중에는 참이나 거짓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문장들이 있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명제라는 것은 뭐 명제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걸 뭐 추리논증 기출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명제라는 것은 일상어 중에서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 또는 뭐 참 거짓의 진리값을 가지는 문장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.
그렇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그렇죠. 뭐 이 차는 파란색이야. 이런 거는 실제 그 차가 파란색이면 참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그 차가 뭐 초록색이면 거짓이다.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그 진리값을 판단할 수 없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지구 밖에는 뭐 몇 종의 외계인이 살고 있을 거야. 그런 거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없는지 그런 부분들. 그렇지만 거의 기출문제에 나오는 문장들은 다 명제라고 생각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.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단순 명제, 복합 명제 이런 이야기를 좀 써놓긴 했죠. 단순 명제는 그냥 문장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걸 보통 단순 명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이 차는 파란색이야. 이렇게 이 차가 차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단순 명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복합 명제는 이제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. 뒤에도 다른 이야기들을 좀 추가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그 다음 파트 이름이 복합 명제잖아요. 복합 명제 종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그래도 복합 명제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지금 제일 대표적인 문장은 이 차는 파란색이고 저 차는 초록색이야.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. 다만 이제 이 복합 명제는 우리가 뭐냐 밑으로 이제 종류들이 나뉘긴 하지만 뭔가 and를 이야기할 때가 있고 또는을 이야기할 때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왜냐하면 때로는 엔드가 그러니까 이 차는 파란색이고 저 차는 초록색이야 이렇게 두 가지 정보가 동시에 참이어야만 참인 경우들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차는 파란색이거나 아니면 뭐 저 차는 초록색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는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참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또 때로는 조건문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. 이 차가 파란색이라면 저 차는 초록색이야. 이런 것도 이제 뭐 복합명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물론 밑에 다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지만 뭐 일상어가 아닌 명제가 무엇인지 또 명제 안에서도 단순 명제는 그냥 하나의 정보를 담고 있고 복합 명제는 그냥 여러 개의 정보를 담고 있구나. 그냥 용어들에 그래도 한 번씩은 좀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. 그러니까 이 논리 이론적인 파트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래도 한 1, 2주 준비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제일 신경 썼던 것은 적정 수준을 좀 찾으려고 했어요. 왜냐하면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이야기까지도 우리한테 필요 없긴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출문제 또는 어쩐 그 아직 안 나온 문제들도 있지만 기출문제 또는 모의고사를 잘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논리적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지 그런 기준을 좀 고민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. 자, 뭐 간단한 이야기 지금 이렇게 좀 빠르게 했고 그럼 우리 밑으로 들어가서 복합 명제로 넘어가서 한번 이야기를 보겠습니다. 여기에서 일단 뭐 복합 명제의 종류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연업 명제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연업 명제라는 게 있고 이제 밑에 선업 명제라는 게 있기는 한데 일단 연업 명제라는 것은 제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P이고 Q이다.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문장. 그러니까 and를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렇죠? and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쉽게 이야기를 하면 기호화라면 제일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. 보통 and 기호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하기 때문에 P and Q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막 정신없이 풀다 보면 뭐 가끔 이렇게 이제 P, 이 and 표시를 그냥 넣어버릴 때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위로 솟아있는 약간 삼각형 모양의 그런 표시를 통해서 우리가 P and Q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. 그러니까 P이고 Q이다라는 건 뭡니까? 이것의 진리값을 우리가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P랑 Q가 둘 다 참이어야 우리는 이 명제를 참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.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PQ 중에 하나라도 거짓인 경우에는 우리는 이 명제를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.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경우의 수를 나눠서 좀 종종 정리를 해 드릴 건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지금 P가 있고 Q가 있다고 했어요. 그리고 P and Q가 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둘 다 참인 경우, P만 참인 경우, 그 다음에 Q만 참인 경우, 둘 다 거짓인 경우, 우리가 사실 이렇게 경우를 네 가지로 나눠 볼 수는 있는 거겠죠. 어차피 P가 T 아니면 F고 Q가 T 아니면 F이기 때문에 경우는 총 네 가지일 거니까.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P and Q가 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뭡니까?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연결하면 PQ가 둘 다 참인 경우에만 우리가 이 연업 명제가 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하나라도 거짓인 경우에 또는 둘 다 거짓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 명제를 거짓 판정을 내려야겠죠. 이게 지금 PQ 이렇게 둘만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선지에 있거나 제시문에 있을 때는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. and로 나오는 경우에는 둘 다 참여해야 되고 또는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참여해도 된다. 그 차이가 있으니까요. 뒤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긴 하겠지만 그러면 연업 명제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좀 더 추가로 이야기할 수 있냐?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P and Q, 그러니까 P이고 Q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좀 더 한번 다 써서 정리를 해드리긴 할 거예요. P이면서 Q이다 이렇게 표현될 때도 있고 P인 동시에 Q이다 이렇게 표현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and를 표현하는 표현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.
그런 것들은 좀 이따 우리 연원명제, 선언명제, 조건명제 다 한번 정리해서 볼 거니까 그때 한번 이렇게 쓰면서 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. 네, 어쨌든 연원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간략하게